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EBS에서 국어 영역 여러분들 함께 강의로 만나보고 있는 한정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스튜디오를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처음에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실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와 마주했던 그러한 인사가 아니었으니까 아마 처음에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버텨라 그리고 이겨라. 저는 기본 개념 국어 영역 한정민입니다. 안녕.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하게 될 주제가 바로 품 안의 국어입니다. 품 안의 국어. 그 처음에 강의 제목을 어떻게 할지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가 어머니와 이제 통하면서 어떤 걸로 강의 제목을 할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어머니랑 잠시 얘기했었는데 그 어머니 말씀이 이제 여러 가지 제목들을 이렇게 주셨어요. 이렇게 몇몇 제목들을 주셨는데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제가 이렇게 급한 마음에 이렇게 짜증을 많이 부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품 안의 자식일 때가 좋았지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품 안의 국어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여러분 품 안의 국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국어를 몰라서 배우는 게 아니죠. 여러분 국어 몰라서 배우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더 잘 말하고 더 잘 쓰고 그리고 더 잘 생각하고 더 잘 나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국어를 배우는 겁니다. 즉 이미 국어라고 하는 건 우리의 품 안에 이미 들어와 있죠. 하지만 놓쳐버리는 게 아닐까요? 이제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처음 생각하고자 하는 그 강의 첫 번째 주제 의식입니다. 즉 몰라서 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인데 혹시나 관심을 덜 줘서 나에게 소홀해진 나와 거리가 다소 생긴 그러한 국어를 보다 가깝게 품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죠. 자, 국어를 품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국어를 품기 위한 조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국어를 품기 위한 조건 6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냥 품을 수는 없습니다. 국어를 품기 위한 바로 6가지의 조건인데 그 첫 번째 조건을 보시면 저게 여러분 저의 언제일 것 같아요? 저의 모습과 저 사진 속의 모습이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10년이요? 저게 2000년 무려 15년 전입니다.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안경을 썼었고, 자 그리고 이제 모습이 있죠. 저곳은 바티칸 광장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면 이제 로마 이제 이후에 이제 성당부터 시작해서 여러 관광객들이 함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이제 가톨릭의 고등학교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성지순례를 보내줬어요. 마침 그 날짜도 2000년 9월 1일부터 9월 6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5년 전쯤으로 여러분 돌아가 보면 저는 저기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 어떤 그 느낌을 제가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제 외국 분에게 제가 사진을 부탁했습니다. 제가 덜덜 떨면서 이렇게 픽처 이렇게 하고 제가 사진을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sure라고 하면서 저에게 흔쾌히 sure 뒤에 물론 몇 마디 더 있었지만 지금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한국에서 이제 현상을 했습니다. 사진 현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저만 나왔을 줄 알았는데 그 외국인 관광객이 찍은 사람은 저였기보다는 오히려 저의 오른쪽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진을 찍으면서 저에게 흥미를 갖고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저희 오른쪽에 있는 남녀를 보고 사진을 찍은 게 아닌가. 실제로 보니까 정말 저 애틋함이 저는 저 때 되게 불만이었죠. 와서 사진을 봤더니 제가 중심에 물론 있긴 하지만 이거는 정말 영화에서도 씬 스틸러가 있듯이 이거는 정말 저 화면에서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오른쪽의 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품기 위한 조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품기 위한 조건입니다. 국어를 품기 위한 조건. 저렇게 애틋하게 품기 위해서 국어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보여드리죠. 일단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면 품을 수 없습니다. 잘 모를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나의 마음이 온전하게 다 전달되지도 않고요. 내가 잘 품을 수도 없습니다. 온전하게 나의 두 품 안에 그 대상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최소한 그 대상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고 서로 간의 공감이 이루어진 상태여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가보시면 저런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나요? 보신 분? 혹시 보신 분? 보셨어요. 좋습니다. 그런 방향인 겁니다. 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가보시면 여러 메뉴 중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과정평가원은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다 관장하는 총체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을 뽑는 임용 시험부터 시작해서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험들을 각종 다 관장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또 주목하는 그 시험이 또 수능이겠죠. 자, 보시면 자료마당의 수험 자료 보시면 학습 방법 안내, Q&A 자료집,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세요까지 3종 세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해 수능을 보려는 수험생이라면 이 3종 세트는 꼭 보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보지 않고 여러분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평가원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이거 보면 이렇게 준비하세요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Q&A 자료집, 생각 궁금하잖아요. 그럼 대답해 주잖아요. 자료집 안에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알려주잖아요. 학습 방법 안내까지 나와 있습니다. 학습 방법 안내, 이렇게 공부하세요까지도 알려줍니다. 물론 여러분 가까이 있는 곳에서 EBS 인강을 통해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또 여러분 다른 책들을 통해서 아니면 기타 인터넷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평가원의 목소리라고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시험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시험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알려줍니다. 한번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꼭 봐줘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은 봐줘야 되는 거구나. 두 번, 세 번 계속 보는 거고, 최소한 여러분 한 번은 봐주셔야 되고, 이러한 자료가 있었는지조차도 내가 잘 몰랐다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깨닫고 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게 될 수능, 또 앞으로 진행될 수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냐면 역시나 평가원의 목소리입니다. 대입 간소화 정책에 따른 201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성격과 역할 재조명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조명이 아니라 재조명입니다. 이미 공표는 여러 번 됐어요. 특히 이제 대입 간소화 정책에 대해서 이미 공표는 여러 번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 더 알려주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잘 못 포착하셨거나 아니면 자칫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 봐 알려준 겁니다. 자, 보시면 4분면 보시면 그 중에 2, 4분면 쪽, 그래서 왼쪽에 상단입니다. 오른쪽 대입 전형 자료 제공 측면에 어떤 변별력이 높은 그런 어떤 고난이도의 그런 수능이 아니라 왼쪽입니다. 학습 부담 완화 중심의 쉬운 수능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제가 한 게 아니라 평가원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위쪽 보세요. 사고력 중심의 대학 수학 능력 검사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러분. 수능의 난이도는 앞으로 물론 여러분 그 응시자 수험생의 여러분의 최소한 상대치에 따라서 물론 뭐 본인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다르겠지만 대체로 쉬워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위에 사고력 중심의 평가가 될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본인이 수동적으로 공부하시는 학생들, 또는 기타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는 학생들, 또는 사교육을 통해서 단시간 내에 뭔가 어떤 가장 큰 이득을 얻어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은 비켜나갈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저렇게 되면 현행 수능을 왼쪽에서 윗부분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게 평가원의 워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에 어떤 부담감, 또 투여하는 시간,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려하실 만큼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다소 내려놓으시고
내 품 안에 나갔던 국어를 다시 한번 찾아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국어 영역 공부는 여러분 다른 영역 공부도 물론 그렇겠지만 다소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품기 위한 조건 두 번째,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가까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 왼쪽 그림 보시면 헌책방에 있는 그런 책들 쌓여 있는 책들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이 보면 그 어떤 책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봐서 겉표지가 다 낡은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시중에 워낙 교재들이 정말 많고 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교재들도 많고 한데 과거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수능 이전에 학력고사 여러분들 부모님, 선배님, 뭐 삼촌, 이모 그때의 세대들을 잘 보면 여러분 한 책을 갖고 계속 공부했습니다. 심지어 형이 쓰던 수학책을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동생이 본 책을 다시 한번 그 아래 동생이 다시 한번 또 보고요. 그 책을 조카에게 다시 빌려주고요. 예, 그렇게 해서 보는 책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보통 어떻게까지 했냐면 몇 페이지 어디 보면 무슨 단원, 무슨 문제가 나와까지 알고 있는 그러한 학습 패턴들이었습니다. 요새는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 워낙 다양하게 시중에 교재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자기만의 기본서가 필요합니다. 자기만의 기본서가. 그렇게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 가운데 과연 진짜 나의 책은 무엇인가? 옷이 세상에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여러 가지의 옷 중에 진짜 나에게 맞는 옷은 무엇인가? 그거 찾는 거잖아요. 너무 예쁘고 좋고 빛깔도 좋고 정말 값비싼 그러한 옷이지만 정작 내가 못 입으면 그건 나의 옷이 아닌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진짜 나만의 책 기본서 만들어 주셔야 되고 자, 그 기본서가 최근에는 여러 가지 시중에 있는 교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 권으로 내가 중요한 부분들을 가져다 쓰는 방법들이 중요할 겁니다. 자, 그다음 여러 권을 한 번씩 보기보다요. 한 번을 여러 권 보게 되면 어떤 특징이나 장점이 있냐면 그 책들의 골격, 구조, 그림, 문제, 전개가 내 머릿속에 싹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국어 영역 문제 45문제 중에 어떤 문제를 틀렸을 때 이 책 어디에 몇 페이지 어느 부분 보면 알겠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공부가 막연하지 않습니다. 나 어떻게 공부하지? 나 어디서부터 공부하지? 내가 보완해야 되는 공부가 몇 시간 더 들어야 되는 시간적인 수고를 더 들여야 되는 그런 공부지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문제 틀렸으니까 그 교재에 돌아가서 해당되는 쪽 펴고 왼쪽 오른쪽 위아래 다시 한번 보면서 그 개념 다시 한번 짚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빠뜨린 벽돌 다시 한번 채워 넣으면서 하나하나씩 구조적으로 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공부가 진짜 공부입니다. 남이 가져갈 수 없는 공부, 나만의 공부, 나의 기본서를 통해서 마련된 공부가 바로 그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책들이 있다면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을 하나 고르시고 그 고르시는 여러 가지 책들 가운데 부족한 내용들이 있다면 하나 잘 마련하셔서 내용들을 꼬박꼬박 나만의 내용들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느새 그렇게 오른쪽에 있는 책처럼 겉표지가 정말 낡고 나의 손때가 묻은 그런 책을 갖게 될 겁니다. 물론 그러한 책들이 여러분들에게 2년, 3년 또 나중에는 가까이 있는 시간 동안 굉장히 좋은 결과로 다가갈 것임은 물론이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친숙해야 합니다. 친숙해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통 여러분 어떻게 조언들을 많이 하냐면 그 1, 2학년 때는 특히나 수능 기출을 잡아야 한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수능 기출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연계 교재 70% 연계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 연계 교재를 잘 활용하는 그런 공부법을 또 주문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수능 연계 교재, 우리 EBS에서 하는 수능 연계 교재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첫 번째, 어떤 거? 수능 완성, 또 수능 특강, 또 어떤 거요? 그렇죠. 인터넷 수능 몇 권? 2권이죠. 인터넷 수능 2권. 하나는 문학, 하나는 헌법과 작문, 독서헌법 이렇게 2권입니다. 그래서 총 4권입니다. 4권. 그 EBS 엔제는 현재는 연계 규제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권입니다. 그 4권을 여러분 한 번씩만 보고 수능을 볼 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한 번만 보고 수능을 보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네 권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다시 한번 잘 보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완전히 체화한 뒤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연계가 되는구나라고 연계 양상을 확인하고 나의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이 부족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연기 교재에 대한 그 부분을 내가 다시 한번 복습하고 10월 나의 심리적인 안정을 찾은 후 11월 첫째 주 수면과 취침에 대한 규칙적인 습관을 만든 뒤 수능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맞죠? 감사합니다. 근데 전 그렇지 못했어요. 예,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착실한 준비 하에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내지는 동료, 선배,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런 분들은 왜 기출을 잡으라고 이야기하는가? 왜 기출을 잡으라고 이야기하는가? 첫 번째 그걸 봐야겠죠. 기출을 꼼꼼히 보셔야 평가원에서 궁금해하는 평가원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하고자 하는 측면들을 알 수 있습니다. 평가원은 과연 여러분들이 무엇을 평가하고자 할까요? 그 무엇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무엇을 알 수 있어야 이렇게 문항화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급기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신문 사설을 보시면서 독서 영역에 해당하는 사회 지문에 해당하는 그런 기사나 사설이나 오피니언들을 읽으시고 여기서 문제 이렇게 나오겠는데 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내지는 다른 거 예를 들어볼까요? 과학 기사 중에 특정 과학 기사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을 이야기하는 과학 기술 지문들 중에 보시면 이 기술에 대해선 신문에 나와 있는 이 그림과 연계지어 물어보겠는데 까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눈과 눈,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눈과 눈 사이의 간극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시선을 갖춰주는 그 관점을 갖춰주는 건 맨 처음 바로 기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출은 꼼꼼히 잘 보셔야 돼요. 선생님 여태까지 수능 기출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맞습니다. 1994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수능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21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나이보다 수능이 더 많은 나이에 이르렀죠. 21년이니까요. 최대한 여러분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하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허락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영역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니까요. 자, 그래서 기출은 5개년입니다. 아시겠죠? 몇 개년이요? 5개년입니다. 여러분. 기출은 수능 기출은 5개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5개년이면 얼추 45문제에서 5문제니까 200문제가 좀 넘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수능 모의평가죠. 수능 모의평가는 몇 번 봐요? 2번 봅니다. 정답을 알려드렸네. 2번 봅니다. 6월과 9월 2번 봅니다. 6월과 9월 2번 보기 때문에 수능 모의평가는 3개년 분석하시면 됩니다. 3개년.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5개년과 3개년 치에 대한 여러분 기출 분석이 끝날 겁니다. 그 기출 분석이 끝났을 때 비로소 어떻게 저렇게 보이게 됩니다.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이냐면 정극인의 상춘곡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정극인의 상춘곡. 정극인의 상춘곡은요. 특히 이 평가사적인 의미가 좀 남다른 그런 작품입니다. 이 정극인의 상춘곡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대입과 관련하여 국어 시험이 시작된 이래로 모든 유형의 시험에 다 한 번씩 나온 텍스트입니다. 다 한 번씩 나온 작품이에요. 대학 입학 예비고사, 대학 입학 자격고사, 대학 입학 학력고사, 그리고 수능.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정극인의 상춘곡은 대한민국에서 대입과 관련하여 국어 시험을 본 사람들을 관통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실제로 보면 2002부터 시작해서 2014까지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표기가 조금씩 다르죠. 처음에 2002년에는 칼로 말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 한 줄만 나온 건 아닙니다. 앞뒤로 여러 가지 나왔죠. 하지만 제가 잘라서 보여드린 겁니다. 자, 2011수능 칼로 말라냈나 붓으로 그려냈나 이렇게 나옵니다. 자, 2014수능 최근인데요. 칼로 마름질했는가 붓을 그려냈는가까지 나옵니다. 자, 그다음
칼로 이번에는 고어 표기가 살아있죠. 아래아 표기가 살아있습니다. 말하는가 붓으로 그려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기 양상이 조금씩 다 달라요. 여러분 한 줄만 보면 괜찮은데 또 말음질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저런 식의 고어 표기가 여러분들 한 지문, 특히 여러분 국어 영역의 그 굉장히 그 넓은 종이 지면에 무려 한 반단 정도를 차지하는 정도로 고어체 표기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제시된다면 아마 문제를 풀기도 전에 여러분들은 지문을 보고 이미 한번 섬뜩할 겁니다. 그러면 그 경우 전체적인 시간이 더뎌질 것이고 국어 영역에 대한 내가 다른 문제를 안다 해도 쫓기는 마음에 다른 문제들을 풀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자, 이렇게 기출을 꼼꼼히 보셔라. 어떻게 꼼꼼히 봐야 되는가? 이렇게 표기 양상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까지도 포착할 수 있는 그 눈을 기를 수 있을 때 그때 기출 분석이 비로소 완전해진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알겠죠? 지금 현재 A형은 현대어 풀이가 제시가 되고요. B형은 고어 표기가 노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A, B형이 통합된 상태는 A형 중심으로 통합이 될지 B형 중심으로 통합이 될지 아니면 전혀 다른 A형과 B형 중간 지점의 시험이 등장할지는 2017학년도 수능은 아직은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2016학년도까지는 이러한 A, B형 간의 구분이 나누어질 것이고 따라서 그 경우 고어 표기에 대한 A형과 B형의 온도차 어떤 제시하는 그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여러분 한 번 더 제가 강조 드리는 겁니다. 정극인의 상춘곡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친숙해져야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전국연합 학력평가에 해당하는 여러분 이번에도 이제 보셨을 텐데 그 문제 중에 일부입니다. 13번과 이제 15번 이렇게 나와 있죠. 선생님 기출을 꼼꼼히 봐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단거나 해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손때가 묻은 그런 어떤 책들을 보여주셨는데 과연 어디까지 봐야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예, 제가 하고 알려드린 겁니다. 제가 하지 않은 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해.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합니다. 자,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답지 하나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여러분 위에 15번 보기를 바탕으로 보기 2의 부정표현에 대해 탐구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것을 바로 문두나 발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두나 발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아래 보기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보기는 늘 저렇게 등장되어 있습니다. 문두 아래. 자, 그리고 1, 2, 3, 4, 5가 나와 있죠. 자, 그것을 답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중에 정답을 정답지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답을 오답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지는 몇 개? 정답지는 몇 개? 정답지는 한 개 있습니다. 오답지는 몇 개? 4개 있습니다. 알겠죠? 물론 여러분들에겐 정답이 중요하죠. 그렇죠? 하지만 기출을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보다 넷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요? 더 많잖아요. 내 눈을 교란하게 하는 그런 대상들이 더 많잖아요. 따라서 나는 하나도 안 하지만 넷에 주목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출 분석하실 땐 정답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답이 왜 오답인지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답이 오답인 이유, 정답이 정답인 이유 파악하는 것이 여러분들 기출 공부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보시면 제가 옆에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저렇게 정답이니까 표시했죠. 자, 그리고 다른 것들이 아니라면 X 저렇게 표시한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다가는 빨간색으로 표시했고요. 무려 3점 문항이기 때문에 제가 3점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한 겁니다. 알겠죠? 국어 영역은 보통 한 문제당 몇 점이에요? 2점입니다. 2점 알고 있죠? 자, 그 중에 다소 어렵거나 여러분들에게 변별력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몇 점? 3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 거. 앞에 거는 문법 문제였으니까 제가 뒤에 거 독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 독서 영역을 여러분들 그 선생님들에게 질문하러 가잖아요. 물어보시러 여러분 가시면 항상 선생님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물론 그 지문을 알고 있는 그런 선생님이라면 풀어본 분이라면 바로 대답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잠깐만 읽어보고 알려줄게라고 하는 말씀을 꼭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때 처음 보게 되는 독서 지문 처음 보게 될 때 선생님들도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보듯이 우리도 저 지문을 처음 봐요. 왜냐하면 학력평가 문항은 그때 공개가 되니까.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읽어봐야 됩니다. 단 차이가 무엇이냐면
독해력이죠. 독해력.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내용만을 빠르게 찾아가는가, 1대1로 대응되는 그 지점을 찾아가는가. 그게 바로 선생님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조언과 문제풀이 패턴에 대한 안내가 될 겁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제가 27, 28번 이렇게 위아래 있는데요. 저희 왼쪽에 1, 2, 3, 4, 5라고 되어 있는 건 각 단락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2와 3으로 첫 번째 단락의 내용들이 둘로 나눠지고, 자, 그다음 세 번째 단락에서 역시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으로 문단이 다시 한번 나눠집니다. 자, 그다음 위에 한번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면 제가 5번 답지에 대해서 저렇게 길게 써놓은 겁니다. T1과부터 시작해서 T2, T3까지 해당하는 개념들을 써놓은 겁니다. 그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는 잘 주목해서 만약에 여러분 보시기가 어렵다면 실제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렇게 분석하는구나. 정답이 정답인 이유와 오답이 오답인 이유를 잘 분석하는구나. 저렇게 긴 답지 내용 중에 X 표시한 데가 있죠. 수치, 햇빛, 빛 흡수율, 그 다음에 멀리에다 제가 X를 표시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동그라미가 어떤 부분에서 X인지 아는 것만 해도 여러분 충분한 기출 분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총 6가지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그 중에 네 번째입니다. 만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자료마당. 이번엔 기출문제입니다. 이번엔 기출문제예요. 자, 보시면 제가 2013 수능을 한번 예를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2013과 2014 수능에서 가장 좀 변화가 컸어요. 2013 수능까지가 언어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준별 수능이 시작되는 A, B형 그 구분이 바로 2014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2014부터 이루어지는 이 간극에서 그 수능에 대한 어떤 출제의 차이가 있잖아요. 자, 그 차이가 조회수로 드러납니다. 조회수로. 특히 맨 위에 보시면 27만 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수험생은 60만입니다. 물론 모든 수험생이 이것을 다 봤다라고는 우리가 짐작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대부분이 다 봤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출을 만날 수 있는 통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통해서도. 하지만 교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손쉽고 또 돈 들이지 않고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식의 경로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나와 있잖아요. 조회수가 말해주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보시면. 자, 그래서 2013 수능과 2014 수능의 그 간극을 뛰어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들은 실제로 기출을 먼저 만나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회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5개년, 3개년치 분석하실 때 최소한 여러분들이 당해년도 수능을 보기 전 5개년 그리고 수능 모의평가 3개년 전에 대해서는 최소한 여러분 이렇게 기출을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만나야 됩니다. 자주 봐야 친해집니다. 말이 통해야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음이 통하게 되면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악수나 어깨동무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쌓았던 그 벽도 없어지는 거고 그때는 몸과 몸, 마음과 마음, 말과 말 이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공감하게 되고 교감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려면 일단 최소한 자주 만나야 합니다. 자, 그다음 제가 그러면 수능은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 그럼 내신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신은 어떻게 해야 제가 최소한의 어떤 시간 그리고 보다 적은 학습 부담 자 그리고 더 나은 성과 제가 어떻게 해야 이룰 수가 있습니까? 보여드리죠. 자, 왼쪽 보시면요 여러분 문학 내용의 영역과 기준 세부 내용 문학의 수용과 생산 2009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내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게 바로 문학의 수용과 생산입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것만 주목할게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 상호 텍스트적 맥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두 글자 뭐라고요? 맥락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맥락입니다. 맥락. 이 맥락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갖고 어떻게 교과서에 녹여냈나 한번 잘 보죠. 바로 오른쪽입니다. 문학 천재 교과서 31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림과 마찬가지로 시나 소설 같은 문학 작품 역시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 상호 텍스트적 맥락 등의 다양한 맥락 속에 존재한다.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녹아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보면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따로가 아니죠. 그리고 그 교육과정을 토대로 수능 출제를 하게 되잖아요. 그게 지금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기출 분석을 통해서 확보하게 되는 나의 자산인 거죠. 맞죠? 자, 그래서 2015 국어 영역 수능 특강, 자 이번에 B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 대조해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맥락이라고 나와 있죠. 문학 작품의 맥락이란 역시 똑같은 하나의 단어 맥락을 갖고 자 위와 달리 아래선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문학 작품의 맥락이란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 요소를 가리킨다라고 시작하면서 풀어내고 있죠. 맞죠? 자, 그러면 교육과정, 교과서, 연계교재, 2014 연계교재, 2015 연계교재까지 패턴들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연계교재에서 혹시나 문제만 푸신다면 문제만 풀지 말고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잘 읽어볼 때 결국 나의 공부가 내신과 수능이 따로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깨닫는 순간이 고3이 아니라 고2 아니면 조금 더 이른 시점에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조금 더 나의 국어 영역의 공부는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쉬워지게 되면 자주 만날 수 있고요.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자주 품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 당부드리면 EBS 연계교재를 통해서 연계율 70%에 해당하는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풀어보시는 것도 물론 맞는 공부지만 그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을 꼼꼼히 비교 분석해 보심으로써 내가 그동안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물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교실 현장에서 들었던 그 수업 내용과 통하는 그 지점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한다면 역시나 나의 국어 공부 좀 더 쉽고 좀 더 수월하게 그렇게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가 바로 5번째입니다.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EBS 교재를 활용하여 정답률, 문항 분석, 연계 양상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 잘 보시면요. 그래서 EBS 교재가 70% 연계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 볼 수도 있고 정답률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 여러분 시중에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특정 문제에 대한 정답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평가원은 수능 출제에 대한 정답률을 공개할까요? 공개 안 할까요? 공개 안 합니다. 대외비입니다. 대외비.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어디를 통해서 공개가 되냐면 EBS 수능 기출 플러스라고 하는 교재를 통해서 정답률이 공개가 됩니다. 우리 예쁜 셰프 두 분 보이죠? 2016학년도 수능 대비는 EBS 수능 기출 플러스와 함께 수능 절친, 실력 절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여러분 정답률 보이죠? 이렇게. 여러분 이게 수능 기출 플러스에서만 제공되는 그러한 정답률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역시나 그냥 기출 분석이니까 문제 풀고 넘어가실까 봐 노파심에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그 해설 뒤에 있는 부분 보시면 정답률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 정답률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답률 잘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정답률이 50% 아래다. 첫 번째 잘 봐야 하는 이유 알겠죠? 정답률이 50% 이하다. 첫 번째 잘 봐야 하는 이유. 왜 60만 중에 대략적인 60만의 수험생 중에 왜 30만이 틀렸을까? 50% 아래라면. 자, 그다음 심지어 왼쪽처럼 22.9%라고 하면 두 번째 더 잘 봐야 하는 이유. 정답률이 낮은데 왜 더 낮은가? 유독 이 문항은 잘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22.9%인데 여러분 2번 답지, 5번 답지 한번 보니까 21.5%의 선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2번과 5번이 매력적인 오답이었다라는 겁니다. 매력을 갖고 있다면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정답률에 주목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 아시겠죠? 물론 1번이 정답이라는 걸 찾아내는데 문제는 내가 과연 1, 2, 5 중에 가려낼 수 있는가? 다 비슷하니까 내가 과연 1, 2, 5 중에 가려낼 수 있는가? 그걸 확인해야겠죠. 오른쪽 한번 볼까요? 역시 30.83%입니다. 자, 근데 오른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역시 2, 3, 5 간의 분포가 큰 차이를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5가지가 잘 섞여 있을 때 이 답지 1개의 정답지와 4개의 오답지가 잘 섞여 있을 때 내가 과연 정답들을 잘 찾아낼 수 있는가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을 잘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 이유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단 문제만 풀고 넘어가지 마시고 뒤에 있는 정답률을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만 나와 있는 정답률이니까요. 선생님 다른 데서도 나와 있던데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신뢰도를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평가원에서 연계도 가능하고 이 기출들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치라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더 믿을 수 있는 거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 자 보시면 왼쪽 오른쪽 역시나 선지별 학생 비율 나와 있습니다. 자, 35.80% 그리고 31.84%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또 주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그림 한번 볼까요? 자, 2번 답지가 31.84%, 4번 답지 몇 퍼센트예요? 32%. 그러면 정답률보다 어떤 게 더 많았어요? 예, 맞아요. 이것도 봐야 됩니다. 알겠죠? 많은 학생들이 낚인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근거가. 그리고 실제로 그 해 수능이 어렵게 출제된다면 2015 수능 B형이 수학 영역만큼의 어렵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보시고 나면 예측이 될 겁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진화하겠고 이게 조금 학생들에게 보다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려면 이 정도 수준에서 물어보겠다 정도가 파악이 될 겁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파악되고 갖추어지는 시점은 고3 10월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때 실제로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수시 모집의 여러 대학별 고사들을 응시하느라 매우 정신이 없을 상태일 거고 그런 상태에서 나의 부담은 2중고, 3중고로 들어갈 겁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팁들이 실제로 잘 느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실제로 그 지점, 그 해당되는 때에 여러분들이 오르게 될 때 내가 더 어떻게 적은 시간을 들여서 내가 어떻게 더 적은 학습 부담으로 이러한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때 떠오르게 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때 떠오르게 된다면 그때라도 떠오르게 된다면 제겐 대단히 큰 영광일 겁니다. 자, 아래 한번 보세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수라고 도장이 꽝 찍혀 있습니다. 금색입니다. 여러분 수능 연계 교재 보시면 맨 첫 페이지, 맨 첫 그 교재 표지에 저렇게 도장이 꽝 찍혀 있습니다. 자, 본 교재는 2016학년 수능 연계 교재로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감수하였습니다. 아시겠죠? 연계 교재가 갖고 있는 특성이자 위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과정평가원이 저렇게 감수했다라고 하는 건 저 내용들을 다 꼼꼼히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2014년에 참여해서 교재 작업을 해보니 여러분 그 치밀함은 여러분 정말 예상할 수 없습니다. 예상할 수 없습니다. 정말 꼼꼼히.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저러한 연계 교재가 평가원에 의해서 감수된 내용이고 그러한 내용 속에서 교육과정, 교과서, 연계 교재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체적으로 만나는 지점들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자, 그렇게 된다면 나의 공부는 굉장히 수월해지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로 분산되지 않잖아요. 그 하나의 환통하는 흐름을 찾았으니까요. 자, 연계 교재에 해당하는 역시 해설을 보겠습니다. 해설.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고 계시니까 해설을 보여드립니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오답이 오답인 이유 저렇게 나와 있죠. 알겠죠? 정답 해설, 오답 피하기 그게 아니라 연계 교재는 여러분 다 저렇게 정답이 정답인 이유, 오답이 오답인 이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해설, 다른 해설 방식보다 여러분 저렇게 나와 있는 해설 방식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스스로 문제 분석하고 문항 분석하는 그런 힘 기르실 때에 나의 어떤 주목해야 되는 그런 특징들은 그것이 그것인 이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오답이 오답인 이유를 쓰면서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루하루 나아져야 한다. 내가 하루하루 나아진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이야기냐면 흔히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렇죠?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근데 여러분 남과 나를 비교할 때 내가 행복감을 갖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없죠. 여러분 어때요? 남과 나를 비교할 때 대부분 드는 건 열등감, 자괴감, 슬픔 그런 것들일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많은 남과 나 사이의 비교 속에서 내가 열등감을 느꼈을 때 어떻게 해소하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아 먹어요? 먹습니까? 먹어서 풀 수도 있어요. 예. 그 몸에서 요구하는 그 당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쉴 새 없이 들어갑니다. 또 어떻게 푸세요? 가령 뭐 학력 평가라든가 모의 평가 잘못 보고 나서 그날 가채점한 결과 울어요. 맞아요. 많이 웁니다. 그 이렇게 채점 해보면 여러분 채점 해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채점하는 그 분위기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채점 해보라고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정답지를 나눠줬습니다. 그때 어떤 학생이 이렇게 막 채점을 하다가 선생님 이거 정답을 잘못 주신 것 같은데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정답 잘못 주신 것 같은데요? 아니야 맞아. 선생님 이거 이상한데요? 면에서 이게 선생님 정답 잘못 주신 것 같은데요? 면에 맞는 게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채점해 줬습니다. 여학생들 보면 채점의 패턴이 다양합니다. 그 본인 틀린 문제를 막상 마음이 아프니까 이렇게 못 해요. 그래서 틀린 문제를 그냥 놔두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답만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 놔두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게 하루하루 나아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요, 나와 나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와 나를 비교하는 방법은 일기를 쓰는 방법입니다. 물론 제가 쓰지 않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2007년 9월 5일 수요일 인간 한정민 자기소개서 첨삭했고요, 교육사회 기사논평 과제했습니다. 16시 30분에 저녁 식사했고요, 그날 운동은 휴식했습니다. 19시에 대학교 기숙사에 살았으니까 기숙사에 들어갔고요, 잠은 25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날 새벽 1시에 잤습니다. 과외 수업 시간을 조정했고요, 8일부터 이제 제가 하고 있던 그 학원 반에 그 비반 수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8년 전 한정민입니다. 2010년 9월 5일 일요일 제가 그때 운동했으니까 나름 몸 만들기 67을 차라고 거창한 구호로 제가 너무 웃는 거 아니에요? 거창한 구호로 써놨습니다. 잡곡밥 한 공기 먹었고요, 소고기 야채 볶음 토시살로 먹었습니다. 점심 때 배가 고파서 복숭아 2개 먹었고요, 저지방 우유 200ml를 섭취하였습니다. 위에 보시면 어제의 피로감으로 22시에 잠들었고요, 역시 그날 운동은 휴식했습니다. 이제 그날은 이제 대학원이 개강한 날이라서요, 선생님 교수님을 찾아뵙고 박수민 선생님, 류수열 선생님 뵙고 옴이라고 썼습니다. 보시면 2014 수능 특강 이상호 위원님 전화 받고 문항 개수가 1개 더 많다고 해서 1개 삭제하고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매번 운동 휴식만 나와 있어서 안 한 건 아닙니다. 보시면 19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 저렇게 운동했고요, 그다음에 잠잔 것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년 전에나 2년 전에나 3년 전에나 또 한 달 전에나 2달 전에나 가까이는 어제의 나, 오늘의 나를 비교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품기라고 해서 지금 대상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했잖아요. 대상에 대한 얘기만. 친해져야 한다, 가까이 있어야 한다, 자주 만나야 한다, 대상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점점 줄어들어야 한다, 이 얘기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 전달의 핵심은 나의 품이 커져야 한답니다. 대상이 아니라 내 품이 커져야 한다고요. 내 팔이 더 길게, 내 품이 더 커져야 대상 껴안을 수 있습니다. 1, 2, 3, 4, 5까지는 다 대상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6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커져야 합니다. 그래야 대상을 껴안을 수 있어요. 내가 커졌는지, 내가 더 작아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일기 쓰는 겁니다. 꼭 이런 방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햄, 감자조림, 계란찜, 구운 김, 볶음 김치, 요구르트, 이거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내가 바라본 어제의 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오늘의 나. 여러분, 제가 잠은 가급적 늦게 자는 편이라 여러분 가능하다면 일찍 주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제가 1, 2, 3, 4, 5, 6 다 알려드렸으니까 그 왼편이 저희 아버님이시고 오른쪽이 저희 어머니십니다.
그 왼쪽에 이제 아버지 그 이렇게 뽀뽀 해주시는데 이렇게 게 아니라 이렇게 아버님이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수염이 거칠거칠하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껄끄러울까봐 이렇게 입술을 내미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내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에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해주신 거죠. 자 오른쪽 어머님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잡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저를 잡고 계시죠. 제가 한참 막 걸으려고 하는데 몇 발짝 못 가서 쓰러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뒤로 이렇게 흔들릴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앞뒤로 흔들리니까 저를 잡으신 겁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신 거죠, 어머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예전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 때 말을 배우려고 했을 겁니다. 저 때는 그냥 이렇게 한두 마디 이렇게 여러분들은 물론 의식하지도 않았던 사이에 물론 옹알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우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드러났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말을 배우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을 때였을 겁니다. 저도 저 때 걸음마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은 지금 다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하지만 유독 그것이 평가라고 하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 나의 능력을 평가할 때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로 나에 대해서 숫자화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국어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 품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 때부터 익숙하게 지내와서 무려 10몇 년 동안 여러분들 곁에 계속 또 지금 계속 생각하는 그런 통로까지 나아가는 거고 이 생각하는 통로들이 확장되어 한 명이 두 명, 두 명이 네 명, 네 명이 여덟 명이 될 때 문화가 형성되는 거고 문화가 형성되는 그 큰 테두리 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 혼과 얼도 마련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국어 교육의 목적은 비단 단순히 의사소통을 수월하게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 창달까지 나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국어 교육과 외국어 교육이 다를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국어 교육과 외국어 교육이 다르다는 건 의사소통에 대한 어떤 수월성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어 교육의 본질은 문화 창달까지 나아가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국어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 곁에 있었고 지금 여러분들의 곁에 있으며 여러분들의 사고와 여러분들의 정신을 이미 다 형성하는 그런 벽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평가라고 하는 특정한 상황에 직면하여 이 국어를 내려놓는 일이 없기를 여러분들이 부디 평가라고 하는 특정 상황에 직면하여 국어가 날 배신했어 라고 하는 배신감을 느끼지 않기를 그렇게 간곡하게 바랍니다. 스타 강사 특강입니다. 제가 스타라고 하는 이름과 걸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보다 가깝게 또 수월하게 그 눈높이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애썼습니다. 첫 번째부터 6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기억이 됐어요? 기억이 됐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렵지 않은 그런 실천 방안을 전달해 드렸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꼭 한번 그대로 해보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 여러분과 한 분 한 분 얼굴과 얼굴 마주하면서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를 마주보면서 보다 신기해 하셨듯이 저도 여러분들 보면서 굉장히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눈과 표정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굉장히 설레고 인생에서 잊지 못할 그러한 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 여러분과 함께여서 더 빛났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만나고 싶다.